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실한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저희가 오늘의 빠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일 정도 되면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3월 30, 31일 김프로쇼 공개 방송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30, 31일 네. 금, 토 이렇게 이틀 동안인데요. 양일간. 네, 금요일 날은 저녁에는 이제 영화를 같이 한 편 보고 방송을 같이 녹음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후 시간에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네. 저녁 시간에 대대적인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화려한가? 거의 네. 이건 갈라쇼인가? 그렇죠. 아주 맛배기로만 설명을 드리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저리가 나는 갈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30, 31일 네. 3월 마지막 주에 김프로쇼 대대적인 공개 방송 네. 할 건데 공개 방송 이름을 대대적인 공개 방송을 할까 그냥? 괜찮은데? 좋네. 대대적인 공개 방송. 네. 저희 하여튼 뭐 재밌게 김프로쇼 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공지를 드릴 테니까 네. 뭐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비워놓으시고 저희가 대학로에서 할 거거든요. 네. 대학로 자유소극장. 음. 여기가 지난번에 저희가 인스타에다가 잠깐 올려드렸던 극장인데 네. 한 240석 정도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극장. 아, 좋아 극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여튼 좀 재밌는 거를 좀 해보고 네. 네. 반응이 괜찮으면 정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 네. 재밌는 거를 잘 구상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정 같은 것도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공지를 상세하게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방송으로도 드리고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데로도 드리고 할 테니까 네. 하여튼 많이 반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같이 재밌는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저희가 또 나름 의미 있는 것도 또 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할 테니까 네. 하여튼 뭐 해보자고요. 대대적인 공개 방송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하면 그냥 안 하지. 네. 대대적으로 하지. 아무튼 네. 기대해 주시고 네. 네, 저희가 이거는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빠따는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 30세죠? 30세네요. 네. 30세. 야, 30세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뭐 감사하긴 한데 네. 이거 좋은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오늘의 빠따일까요? 네. 네. 이런 분에게 빠따 쳐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게. 아무튼 뭐 네. 오빠 생각인지 빠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30세) 여자입니다.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사귀고 처음 생일 챙겨주는 거라 고민도 되고 좀 맘에 쏙 드는 거 해주고 싶고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제 남친은 40이고요. 친구들이랑 고민해도 약간 확신이 없어서요. 화장품, 향수, 니트 몇 가지 아이템 사이에서 무한 고민 중입니다. 남친은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 친구들이랑 창업 준비 중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오빠들 제발 도와주세요. 요유유유. 술친구 감사합니다. 네. 빠따네. 마지막 술친구 감사합니다. 아. 쏙 들어오네요. 자, 남자친구 선물 술친구. 의외로 현실적인 데 아닙니다. 그렇지. 흘려들으시면 안 돼. 술친구 한질, 그렇지. 한 타스. 이거 지금 창업 준비하시잖아. 음. 피곤하거든요. 그럼. 술 많이 드셔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네. 진짜 괜찮네. 술친구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써 그냥. 베개 속으로도 쓰고. 아유 그럼. 네. 화장품, 향수, 니트는 뭐 그렇게 신선한 아이템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근데 또 그렇게 튀지도 않아서 네. 그렇죠. 뭐 그냥 큰 고민 없이 주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 네. 니트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조금 그런데 네. 잘못 주면 안 어울리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기가 어떤 니트를 제안해서 남자친구의 어떤 패션을 자기가 이제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 그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저 같은 그렇지. 무지랭이냐. 저 주변 같은 입는 사람이냐. 무지랭이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게. 그럼, 옷 그럼. 아이템이 정말 좋을 수 있어. 그럼. 근데 본인의 스타일이 있다. 김 그렇지. 선생의 스타일이 있거든. 어. 잘못 주면 큰일 나. 그리고 이제 화를 또 안준만 내지. 못하지. 그렇지. 네. 남자분이 올해 나이가 40이래요. 아. 네. 요거에 약간 주목해야 된다. 그렇지. 저는 이제 여자분이 30세신구 3-4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0살 차이다. 10살 차이네. 예, 요걸 네. 좀 주목하셔야 된다. 10살 차이 나는 여자친구가 뭔가 준다.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냥 다 좋아. 네. 저는 오히려 요 사연의 여자분보다 남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여자친구가 뭘 줄 거야, 뭘 주긴 줄 텐데 그게 뭐든 난 네가 나에게 생일 선물 주는 것만으로도 선물이야. 요렇게 말하고 그냥 닥치고 받아라. 뭘 맞겠지. 바라냐. 맞겠지. 네. 그리고 이 30세 여성분에게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가 생각해라.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냐. 화나게. 네 친구들이랑 고민해라. 왜냐면- 나 줄 거 아니잖아. 나 줄 거 아니잖아. 왜냐면 배 감독이 40이거든요. 나한테 줄 것도 아니잖아. 왜 내가 생각해야 돼. 이 사람 많이 분노하네.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하나 해줍시다. 본인들이 받았던 선물 중에서 요거 괜찮았다. 요거 괜찮았다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음. 잡지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GQ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정기 구독권을 끊어서 준 사람이 요. 있었어요. 센스 있네. 너무 좋더라고. 아. 네. 네,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유효한 건가? 1년만 했겠지. 설마. 7년 전이야. 오래전이구나. 네. 네. 배 감독은? 여러 선물들이 있잖아요.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선물은 한 번밖에 받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오래 쓰게 되는 선물인데 도장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사서 모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찍으라고. 책 위에다가 제 이름을 적거나 이렇게 이니셜을 쓰는데 네. 그걸 찍으라고 준 선물이 있어요. 어. 근데 그건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귀엽네. 네. 계속 쓸 때마다 이건 선물 준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그 주신 분은 지금 어디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돌아가시진 않겠지. 아유, 살아 계십니다. 같은 나라에 계시군요. 건강하십니다. 네. 네, 아주 건강하게. 아, 잘 할렐루야,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카톡 상태 메시지가 뭐긴 그렇습니다. 도장이나 찍어라. 너 김프로는 뭐 좋은 선물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요, 선물이, 저는 사실 옷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내가 듣고 있다. 네. 아니, 그 아내한테 주로 옷을 이제 받는 편이라. 패션 재정립. 네. 그리고 이제 뭐 옷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웠던 선물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뭐 대단한 선물은 아닌데, 이럴 때였던 것 같아. 아내하고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이제 남자 선물을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같은 고민이구만. 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생뚱맞은 아이템을 하나 사줬어. 면도기를 사줬어, 면도기. 면도기. 전기 면도기. 근데, 받을 걸, 그냥. 안 받았어? 아니, 전기 면도기를 사줬는데, 그때 마침 그 직전에 전기 면도기를 제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사준 거예요. 겹쳤구나. 그래서 아이템이. 겹쳤어. 그래서 줬다가, 내가 그러면 다른 거 줄게.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버지를 드리고, 지금 장인어른이지. 장인어른을 드리고, 다른 거를 이제 사줬거든. 근데 사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정말. 그게 그냥 받을 걸. 그러게.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기 면도기가 남자들한테 필요한데, 그쵸. 그거를 내 돈 주고 한 20만 원씩 하거든요. 그쵸. 사기 좀 아까워. 네, 맞아, 근데 좋은 거를 사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건 아직도 조금 두고두고 아까워. 사실 이거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었는데. 마침 그때 해필 그게 두 개가 들어와가지고, 그러게. 그걸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친구들 걸 바꿨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태도가 드러납니다. 네. 그 전기 면도기를 대신 받으신 장인어른. 그분은 면도기가 없어서 받으신 걸까요? 없었어. 지금도 그 쓰고 계셔. 그거 잘 쓰신데. 그냥 딸이 주니까 뭐가 됐든 그냥 고맙다 하고서 기존에 쓰던 걸 버리신 거 아니고. 아니, 없었어. 전기 면도기는 자기 돈 주잖아, 안 사잖아. 정정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이걸 나한테 옵션을 줬으면 내가 그냥 쓸게 했을 텐데 본인이 사갖고 왔다가 그게 친구들이 사놓은 거를 보고 이거를 샀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그냥 아빠 주고. 취소 다시 줄게 하고는 가져왔구나. 다시 저걸 갖고 왔더라고. 너무 발빠르게. 너무 발빠르게 수정을 돼가지고 그렇지, 내가 그렇지. 아니 놔둬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계속 그게 좀 아깝더라고. 안타깝네. 친구들이 사준 것보다 좋은 거였거든 그게. 그랬겠지. 자,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남자친구분의 일상에 비어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된다. 일단 네. 그쵸. 왜냐면 그때 제가 면도기가 고장났거나 뭐 그럴 네. 타이밍이어서 친구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사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캐치하고 본인이 했던 거라 그쵸. 그런 포인트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조금 더 관찰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게 없다 싶으면 그걸 선물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취향. 저 사람은 저거에 열광한다 싶은 것들을 발견하시면 그걸 선물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키덜트 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레고나 아트토이 같은 거 주면 환장해요. 그렇지.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취향에 아주 예민한 포인트. 맞아요. 이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도 잡지를 선물 받았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물건이 아니라 나를 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주는 게 그게 좋기 사실은 때문에. 되게 배가 되는 네. 거죠. 좋아하는 건데 찾으면 있어도 네. 그 정성에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향수, 니트, 넥타이 이런 것들이 가장 무난하지. 무난하지만 관찰력이 없다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향수, 화장품, 니트는 그 어버이날 사는 거예요. 어버이날 만만하잖아. 지갑 뭐 이런 거, 넥타이 이런 거. 아니, 근데 혹시 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아, 그러네. 생각하다 포인트가 없어서 이걸 사셔도 그래, 괜찮아요. 그래. 쿠폰이 그래.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 10살 어린 여자친구 사주는 어떤 것도 다 좋다. 그럼. 뭐라고 하면 그게 헤어지자고 이상한 하는 것만 아니면 다 돼요. 거야. 그게 선물이야. 선물이야. 오빠 내가 선물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헤어져 줄게. 그것만 아니면 돼. 야, 빼고는 다 돼. 신박하다. 술친금 보내드릴 테니까 술친금 드시고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요. 네. 술친금 사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뭐. 술친금을 사실은 진짜 이 창업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요렇게 해서 박스로 그냥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러기엔 좀 비쌉니다. 비싸. 네. 그렇게 하기 비싸. 그게 비싸. 제 생각에는 메인 선물을 하나 준비하시고 취향에 맞는 거예요. 거기에 술친금 한두 박스 정도를 플러스 해주시라. 그렇지. 그거 플러스해서 괜찮네. 주시면 그거는 점수 쌀 수 있어요. 그거 괜찮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제안을 생뚱맞은 거, 뭐 면도기, 뭐 이런 거, 그렇다고 면도기 별론데 향수가 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찝찝해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요 계절쯤에 머플러나 목도리 얇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쌀쌀할 때 그냥 두르기도 좋고 센스도 있어 보이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거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네. 뭐 니트보다는? 네. 지켜보시죠. 근데 목에 뭐 두르고 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무지랑이한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어느 옷에 둘러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네. 그게 더 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술친금 드리는 거야. 그러네. 자, 오늘도 새 신자 소개가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단디하자 동네 산책 딩요행님 또또913 룰루랄랄라 리얼라이즈 마사지킹 마성효 맛있는 쫄면 맑은 물 한 방울 민둥 눈썹 법원은 삼성 법무팀 비전달콩이 상식 사회를 서울 베어스 생각고양이 선도 소나무 위용 실 아기퓨마 여유공사 외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이수환 진호자나 헤이브로 다시앗 헤이준 IEASTEM BB9727 BITT CER BERUS 01님 두두방 HWANG1 해피지나 후이후이후이 JYD69 메텔토 포포12 사자후 SHAKIN이 숨 SOMILLEK TATAJCK TKDML777 URARA22님까지 힘들었다. 네.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잠깐 광고 들으시고요. 우리 돼지 엄마 김용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우리 김프로는 말이죠. 장래 희망이 뭡니까? 장래 희망이요? 야, 의사입니까? 대통령? 아, 그래요. 큰 꿈을 갖고 있군요. 예. 저는 아직 영화 만들어야 되니까. 영화. 네. 좋은 영화. 시나리오를 잘 쓰고 싶어요. 좋은 시나리오를 써서 네. 아주 길게 보면 음. 제가 이제 연출도 몇 작품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글 쓰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이제 해왔으니까 예. 취재를 잘 해가지고 좋은 영화를 쓰고 싶다. 어떻게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화라는 작업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잘 버텨내야 되는데 뭐 뭐 그래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하고 있습니다. 야한 장면 나옵니까? 아직 모르지. 시나리오 작업 중인데 어떻게 알아? 아니, 주문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이걸 넣어라, 저걸 넣어라. 뭐 아직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뭐든지 꿈을 꾸는 건 참 위대한 일이다. 그리고 꿈을 이룰 때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을지언정 정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김프로쇼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디오 출연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 진짜? 생각 중에 있어요. 아이고, 왜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해보니까 와, 이게 사실 이제 뭐 라디오를 매일 하셨으니까 예. 제가 이 라디오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뭐 한 오후 3시 정도부터 저녁 시간까지
통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분 방송하면 딱 10분만 시간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가는 시간 또 오는 시간. 거기서 준비하는 시간 시간 다 돼가지고 가면은 욕 먹거든. 그리고 지금 라디오는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는 것부터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를 저한테 재량권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예, 예. 근데 재량권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또 뒤집어 생각하면 제가 책임을 그만큼 져야 되니까. 그렇지. 예. 뭐 이렇게 계속 신경 쓰고 뭐 이렇게 기사도 쓰고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야, 여기에 들어가는 공이 매일 라디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제작진한테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네. 계속 이거를 하기에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겠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이 방송을 제작하시던 분들 혹시 지금 김프로와 함께하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이 코너 듣고 계시면은 충격을 받으실 텐데 출연료 한 5만 원 더 올려주면은 그러면 이 출연료 5만 원 더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김프로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또 예. 이렇게 또 매도하나? 인생은 돈이야. 아, 그런가요? 예. 네.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유명해지거나 방송을 막 하거나 이런 게 주요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김프로가 어떻게든 그렇게 이름을 알려가지고 돈을 벌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연을 넓혀야지. 아니, 그러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방법이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뭐 시나리오를 계속 썼던 사람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네.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네. 제가 이제 영화를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면 안 되니까 집중해야 될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사실 이제 미투 때문에 네.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매일같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또 한시가 다르게 계속 새로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녹음을 좀 땡겨서 하고 있는데 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음. 이거는 사실 이제 속보성 소식이라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이슈였는데 예. 그래도 지조 있게 MB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전에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네. 저는 미투 운동 지지하고요. 뭐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사과하고 끝낼 문제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이 사항들을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 그냥 피해자가 폭로하고 가해자가 사과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너무 중요한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가게 될 경우에는 유사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또 유사한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들의 폭로도 매우 중요하고 정의롭지만 가해자들의 그런 입장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해자가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안 됐죠. 무조건 개새끼라고 할 뿐이야. 물론 개새끼지. 예? 대부분 10중 8구 거의 99.9%는 하지만 이 맥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또 증거도 있을 것이고요. 소상히 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과정에서 숨겨둔 가해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가해 사실이 너무 확대 포장돼서 미투 운동의 본질 더 이상의 성폭력 피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 본질과 무관한 방향으로 사태가 왜곡될 가능성 이것까지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주제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네. 그동안 여성들이 이제 당해온 것들이 이제 워낙 있기 때문에 예. 구조적인 문제들이 워낙 이제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계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이제 쓰일 텐데 예. 말씀하신 그런 피해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갈 것인가 뭐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무고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그런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미투 운동의 어떤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은 뭔 얘기를 해도 가해자는 그냥 거의 매장을 당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로는 성폭력 피해가 과연 줄어들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회의감을 일부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서초동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낙 시시각각 계속 팩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얘기 가지고 남의 다리 긁는 얘기를 혹시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진 요거 말고 MB 얘기를 이제 하자 했는데 사실 MB 입장에서는 이것도 나름의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한테만 오롯이 있다가 지금 약간 분산된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MB에게 부여하는 반론권만큼의 반론권도 지금 이른바 미투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미투 가해자들 이 가해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MB를 너무 봐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뭐 하여튼 다 받아주고 있는데 14일 날 통보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출석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여서 협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가 검찰이 택도 안 소리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라고. 사실 일주일 전에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일주일도 더 전이죠. 화요일 날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시라고. 한 8일 정도 전에 얘기한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한테 소환 일정을 협의하는 건 한 5일 정도 전에 하거든요. 그거에 비춰서도 훨씬 시간을 많이 준 거라 일방적이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닌데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풀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MB가. 그렇죠.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9시 반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합니다. 포토라인에 서겠죠,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겠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을 할 의무는 없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안 할 수가 없는 자리니까 한마디는 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는 할 텐데 예상되는 응답지는 뭐 그런 거죠. 무리를 어쨌든 일으켜서 죄송한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다 하고 그냥 들어가겠지. 다른 얘기 막 할 텐데 그냥 뭐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가겠죠, 밀고. 자, 그렇다면은 MB가 출입문 들어갔단 말이죠. 어디로 갈까요? 일단 올라가서 뭐 중앙지검장이 환대를 환대라 그러면 좀 그렇고 박대를 한다고 칩시다. 환대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와서 인사는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 처음이 아니구나. MB가 처음은 아니지. 처음은 아닌데 중앙지검은 처음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들어와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예우는 최대한 갖추려고 할 거예요. 정치적인 시비를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뭐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얘기해왔고 지금도 그걸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차 한 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봐라, 정권에 저렇게 충실하게 달라붙어서 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전직 대통령에게 여태까지 했던 식으로 오셔서 간단하게 앉으셔가지고 차 한 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고 뭐 법과 원칙에 따라가지고 뭐 소소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최대한 뭐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아주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고 그리고 조사실로 아마 이동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조사실 안에는 이제 담당하는 검사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수뇌부들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거울 뒤편에서 이렇게 리시버를 끼고 뭐 이렇게 지시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라라고 하면서 쭉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혐의가 지금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죠. 20가지 정도 되는 혐의를 거의 다가 아니라 그냥 다 부인하고 있어요.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거나 뭐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낸다거나 아니면 누구와 뭐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걸 발견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전부 다 부인하는데 질문을 그냥 계속 던지면서 부인을 받아내는 그거에 의미를 두지 않겠나. 예를 들면 뭐 이러저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지가 갈 거거든요. 예. 그럼 그냥 무조건 대답은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아니라고 할 텐데 그 질문을 얼마나 궁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아마 지금 쫙 뽑아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을 아마 할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 혐의가 20가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혐의들에 대해서 다 이제 물어보고 조사를 받아놓고 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 최대한 하여튼 세밀하고 자세하게 막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혐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뻔한 기사들 쓰겠죠. 뭐 일부 매체에서는 뭐 점심을 뭘 먹었느니, 저녁을 뭘 시켜 먹었느니. 아, 점심 뭐 먹을까요?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응? 국밥 좋아하시잖아요, 국밥. 그게 배달이 와요? 배달하는 업체들 많으니까. 예. 그 서초동에 가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유명한 네. 땡땡장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땡땡장이 어디예요? 땡땡장. 아, 이름 얘기해. 설렁탕 집 있어. 아, 이름 얘기. 아, 뭐, 이게 뭐가 문제야? 거기 그 양반들이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손해볼 건 없지. 하여튼 이남장이라고 있어요. 이남장. 아. 이남장이라는 설렁탕 집이 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해서 건물을 샀어요. 오. 네. 처음에 이제 뭐 거기 말고 원래 을지로 있다가 그쪽에다가 을지로도 있어. 을지로 그 있죠. 삼성동점도 있고. 네. 응. 근데 이제 이남장이 서초동점에 있거든요. 예. 근데 건물을 아예 지어가지고 거기 크게 이제 이렇게 사진도 붙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먹었던 이런 사진도 붙어 있고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배달하거나 무료로 갖다 줄 수도 있지. 예. 그 집에서. 이남장 설렁탕이 9,000원이고 설렁탕 특이 15,000원인데 뭘 시켜주나? 글쎄요. 특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줍니까? 고기가 좀 많이 들었어요. 특은. 아,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줘요? 뭐 시켜주겠지. 돈은 누가 내? 돈은 이제 없다고 그러잖아. 돈이 없으셔 요즘에. 아, 그러면 검찰이 내는 겁니까? 변호사비도 없는데 검찰한테 좀 사달라 하시겠지. 아니, 통상 그렇게 조사받는데 네. 낮이고 밤이고 없이 계속 수사가 이어지면 검찰이 그걸 돈을 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거 한 번도 내가 궁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아니 피의자 뭐, 조사하다가 음, 점심을 먹는다. 음. 그러면 그걸 수사비에서 계산을 해주나?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워낙 피의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주변의 그 식당들이 네. 그야말로 하나의 산업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 주변에 식당이 많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기에는 동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동선이? 구내식당 2층에 있거든요. 네. 근데 2층에 있는데 그때 12시 언저리 해가지고 예. 전 직원들이 내려와서 예. 거기서 먹는 인파 반 그리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인파가 반은 아니겠지. 반보다 훨씬 많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경호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사도 다 해야 되고 그렇지.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상한 폭발물이나 이런 거 없는지 음. 그리고 경호원도 배치해가지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민폐예요. 그렇게 할 리가 없고 통상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뭘 시켜 먹죠. 근데 변호사가 답을 낼 거예요. 밥값을. 아, 변호사가? 아 그럼요. 검찰이 그걸 시켜줄 수는 없고 네. 변호사가 밥값을 낼 텐데 그 정도 돈은 있겠죠. 변호사 수임할 돈은 없어도. 만약 MB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본 거예요. 아침에. 네. 아, 오전에. 그러면은 집에 갑니까? 집에 가죠. 아예 고지를 하잖아요.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 묵비권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라고 고지를 하거든요. 난 그런 고지는 못 받았는데. 그래요? 묵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체포할 때 얘기하는 건 미란다 원칙이고 아마 그 앞에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진술을 거부하거나 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지금 프레임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깔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를 했다가 예.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게 검찰에 가가지고 진술이 바뀌거나 이러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나는 정치 보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시비비를 법정에 가서 따지겠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조서에다 그대로 적을 거거든요. 진술을 거부하다 이렇게 계속 적을 건데 아마 그것도 검찰이 옵션 중에 하나로 놓고 지금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 국면에서 MB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묵비권을 행사 하나 안 하나 도움은 안 될 거예요. 하나 안 하나. 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증거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와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증언들 나와가지고 진술한 것들로만 사안을 다퉈야 될 때는 묵비권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사실 그건 아니다.
뭐 이러이러하니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증인으로 한번 물어보자 하면 그때 변호인도 물어보고 검사도 물어보고 하면서 증거를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술을 하게 되면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걸 먼저 따져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그래서 예. 쟁점이 어떤 거고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 저거는 검찰이 증거라고 냈지만 내가 증거라고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부동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예. 거기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다 그러면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진술거부권 사용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실제로 증인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시비를 따지면서 혹시 검찰에서 진술했던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내가 검찰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준비했던 논리하고 조금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거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나중에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실형이 선고됐던 데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거든요. 문건이 나오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물어보고 다시 이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진술이 나오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M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물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진술 거부권을 쓰려 하겠지만 예. 쓴다 한들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바뀔 건 없단 말이에요. 증언은 검찰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은 법정에 가서 바뀔 수가 있지만 예. 뭔가 나중에 회유를 하든 뒤에 가서 뭘 하든 좀 바뀔 여지가 있지만 물증은 사실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증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뭐 진술 거부권을 활용한다고 해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구속 전망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가 될까요, 우선? 검찰에서는 원론적인 뜻을 밝혔거든요. 최대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뇌물 혐의 액수만 100억이 넘죠. 네. 그리고 비자금 조성한 것만도 뭐 100억 단위가 넘죠. 그것도. 그리고 혐의 사실도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중한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예. 20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뭔가 입을 맞추거나 자료는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아닌 뭐 이렇게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고 주거는 명확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많기는 하나 나가서 입을 맞추거나 뭔가를 다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나와서 뭔가를 협조적으로 소명하거나 성명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예. 그냥 무조건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부인으로 일관한다거나 그러면 태도가 보십시오. 지금 나와서 본인의 억울한 거를 밝히려는 게 아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무조건 부인하면 나가서 어떻게든 수를 써서 사람을 매수하거나 해가지고 진술을 좀 바꿔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말이 길었는데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수 지향적 변호사 이야기도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안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거는 사안이 너무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서 예. 이거는 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전직 대통령 고려 이것도 뭐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직권남용 정도라면은 뭐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차원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게 벌써 100억이 넘어가니까 네. 이거는 뭐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기각을 시켰다. 그 뒷감당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에도 그렇고 그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 판사들의 보는 기준에 따라서도요. 범죄의 중대성을 본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는데 이거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가 100억이 넘잖아요. 뇌물죄로 혐의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양형 기준상. 그러면 지금 5억 원 넘으면 무기도 가능한데 예. 100억 원이다. 이거는 뭐 게다가 또 그게 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돈 내놔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사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안 줄 수 없는 위치여서 자기가 이렇게 줬다라고 그런 프레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말은 안 되지만 그것도 그냥 달라 그런 것만 준 게 아니고 다 계산해보고 자기들이 더 챙겨갈 수 있는 거를 주고받으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이거는 아예 정경유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청탁이 들어오면 누구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돈 내라고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뭐 그렇다 그러면 피해갈 가능성이 많지 않죠. 예, 그러면 한 번 조사받고 검찰에서는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결정을 안 하고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제 혐의 하나로 박연차 회장이 돈을 가족들한테 줬느냐, 그게 맞느냐, 이거 가지고 요 한 사안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조사를 해놓고 결정을 못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제 큰 국가적인 불행을 맞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워낙 뭐 빼박인 증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 한번 하고 나서 뭐 수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바로 발부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러면 뭐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는 매우 뜻깊은 장면이 연출이 될 텐데 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또 감옥에 가시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자, 감옥에 간다. 뭐 MB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겠죠?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짱박아 놓은 돈이 있다면 그 짱박아 놓은 돈이 어떻게 안 걸리게 할 것인가 하는데 최대선을 다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변호인단을 구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돈을 안 내시는 분이니까.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던 게 진짜였던 거죠. 돈을 안 내고 봉사 수준에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데 미쳤습니까? 야, 난 또 그거 듣고 말이죠. 변호사 비용으로 드릴 돈이 없다. 난 가난하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 부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이 김프로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법의 신이다. 아, 그래요? MB가 돈의 신이라면, 아, 그래요? 우리 김프로는 법의 신이다. 아, 너무 프레임을 너무 그렇게 짜지 마요. 부담스러워. 그래? 매울 신. 매울 신자. 매울 신. 매울 아, 신자. 매울 신. 네, 신라면 좋아요. 예, 네. 법의 신라면.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에이, 그 말이 된 얘기냐. 그건 가짜 뉴스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양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MB가 그래서 1심에서 힘 안 쓴다. 네. 아,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나름 전략을 세워놓지 않겠어요? 전략이라고 세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전략은 투명한 상황에서 세워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측근들은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다 한 번씩 조사를 받았고 그 사람들 관련된 증거도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전략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전략을 짠다고 하는 법률 참모를 비롯한 사람들이 팩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짜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얘기를 잘 못 들을 거거든요. 자, 얘기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받고 그러면 뒤에 가서 이렇게 한번 뭐 수를 써봅시다.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냥 서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대책이 없다. 현재 뭐 세워도 봐야 이건 뭐 그래도 대전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둔 돈은 뺏기지 않도록. 그 돈은 하라. 지킨다. 예, 돈은 돈을 지킨다. 잘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 본인 명의로 돼 있지 않은 돈들 중에서 최대한 안 걸리게 어떻게든 해본다. 아니 감옥에 간들 재산을 보존해 줄 리는 없잖아요. 보존해 줄 일은 없죠. 예. 그래서 뭐 환수팀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작업을 할 텐데 감춰놓은 재산을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스 같은 큰 회사도 본인이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가 논란이 될 만큼 본인 이름으로 뭘 걸쳐놨다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른 돈들도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으니까 그거를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찾아내는 굉장히 길고 지난한 과정을 아마 거쳐야 될 텐데 그래서 추징금, 벌금 이런 거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들을 제대로 이제 환수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김윤옥 씨는 MB 심판의 바람에서 자유로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B 있고 아들 이시영 씨 있고 김민옥 씨 있는데 보통은 범죄 사실이 뭐 여러 개가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관례상 부자 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막 가족들을 이렇게 뭐 구속하거나 이런 경우가 적기는 한데 지금은 액수나 뭐 여러모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김민옥 씨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김윤옥을 털어야 한다라는 게 주진우 기자의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지형 그리고 이상주. 그러니까 이지형은 이상득의 아들, 이상득 씨 아들. 조카죠. 그리고 이상주는 사위. 이 둘이 MB 해외 자금의 입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지영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싱가포르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아직 거기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진짜로 여러 가지 무슨 이제 사업을 벌려가지고 돈을 빼돌려서 그쪽에다가 돈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안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박근혜 최순실도 재판은 아직 안 끝난 상황이니까 워낙 지금 큰 사건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바람이 불고 지나가고 나서 조금 이제 전력이 정비가 되면 그러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뭐 이 정부 5년 내내 진행을 하면서 큰 게이트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MB가 구속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 김 프로가 자신의 쓸개를 내걸었어요. 저는 김용민 정치쇼 네. 프로그램 제가 틀리면 네. 하차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걸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에 그렇지. 네가 언제 나왔습니까? 저는 안 나오는데 예. 김용민 씨가 하차하는 걸로 걸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김 프로가 틀리면. 그렇지.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선수를 이제 사용하는 이런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용민의 정치쇼를 그만두겠다. 그런가요? 김용민이 그만두겠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MB가 구속이 안 되면은 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박지훈이 하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러시던가요? 뭐 저하고 상관없어요. 김 프로 같이 이런 하차는 완전히 아마추어를 브리핑 첫 코너로 갖다 박은 이 진행자의 무지몽매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뭐 중대 결심을 발표했기 때문에 별로 뭐 큰 임팩트가 없는데요. 네. 다른 걸 걸어야지. 그러면은 이 현대월드타워 19층에 있는 이 사무실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요. MB가 이제 소환 날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언제 또 부를까요? 안 불러요.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부를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영장 청구는 그냥 할 거고 곧바로 한 번만 부른다고 이제 뭐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조사를 진행하다가 물리적으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뭐 대답을 잘 못하다가 막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뭐 어디 뭐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신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부를 수는 있는데 여러모로 본인한테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네. 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중계차들 막 붙어가지고 그렇죠. 막 경쟁하듯이 막 따라가서 드론은 아마 못 띄우겠지. 근데 서울은 뭐 못 띄워요. 그래도 서초동은 한수 이남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서울 전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먼저 받으면 돼요. 그래요? 네. 한강 이북은 군사 문제 때문에 헬기 출동이 불가능한데 한강 이남 지역은 허가를 먼저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3일 전인가 뭐 이제 허가를 받으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하겠죠. 아니면 뭐 멀리서 이제 뭐 땡겨가지고 부감으로 찍든지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런 게 몇 번 연출되는 거라 본인한테는 그게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아마 본인도 한 번만 받으려고 할 테고 검찰도 여러 차례 부를 계획이 없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한 번 그냥 쭉 길게 조사해서 뭐 신병 처리를 하겠죠.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네. 서울 강북 전역 안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한강 이남 거기서도 몇 개 동만 가능합니다. 송파구 풍납동, 구로구 개봉동, 그리고 관악구 난향동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둔촌 1동을 제외한 강동구, 그리고 독산 3동을 제외한 금천구. 네, 여기 빼놓고는 서울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은 헬기였거든요. 예. 헬기 촬영에 관련해서 이제 예. 그거는 이제 한국법에 뭐 이런 걸 받으니까 드론은 나중에 뭐 이렇게
떨어지고 뭐 폭발물 뭐 이런 것 때문에 태려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저 법이 정비됐는데 그러면 드론샷은 안 되더라도 풀샷 부감 이런 거를 찍으려고 할 테니까 건너편에 있는 뭐 건물의 옥상 뭐 이런 데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찍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MB가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검찰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한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이미 나왔을 거예요. 예, 청구한다고 돼 있을 거고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청구가 되면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근데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구속되겠다고 각오를 한다는 얘기여서 예. 아마 출석을 할 테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법원에 출석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3월 22일 목요일 14일 날 조사를 받고 나면 글쎄요. 청구를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주에 하지 않겠나. 16일 전에 진짜? 청구 영장 수요일 날 불러서 금요일 날 영장을 친다고? 조금 더 가면 뭐 주 초 정도까지는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신속하게. 네, 이거를 뭐 굳이 끌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빠르면 한 16일 정도에도 영장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조금 더 길게 가면 뭐 19일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16일 날 뭐 청구를 하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말 지나고 뭐 19, 20 뭐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가 뭐 잡히지 않겠나. 그러면 19일 주간에는 뭐 구속이 되는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4일 날 조사받고 그 주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늦으면 그 다음 주 월, 화 정도에는 이루어지고 다음 주죠. 19일 주간에 구속 여부가 결정돼서 아마 구속되시지 않을까. 구속된다. 네. 예. MB는 태극기 부대가 없어서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아. 울어줄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가가지고 울기는커녕 지금 MB의 그 비리를 다 실토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게 최대 관심사네요. 네. 그러면 서초동 주변에 예. MB 힘내세요. 예. 라고 몇 명이 올 것이냐. 아예 없지는 않을 테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몇 명이나 올까? 저는 그걸 세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거는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기자들이. 하여튼 평소에 덕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판에 중요할 때 등 돌리고. 야, 진짜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너무 실감이 되는 게. 화무 11호. 예. 예. 지금 2008년입니까? 10년 전에 뭐 한참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지경에 이르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야, 이거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MB 구속되면은 이제 이재용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대법원 3부에서 하도록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차은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안 하기로 본인이 좀 압박을 느껴가지고 했는데, 전원합의체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법원 소부에서 결정이 됐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대법관 4명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주심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관인데,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 이제 에버랜드 관련한 재판, 전환사채 관련해서 재판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 이 사람을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 삼성 임원들한테 좀 무거운 형을 내렸었어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할 텐데 그 안에 이제 김창석 대법관이라고 있는데 예.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건희 회장 재판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삼성이 유리한 판결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막 그때 이제 있었는데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주심 재판관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요거는 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은 누굽니까?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분은 이제 김창석 대법관이 그래도 삼성에 조금 비교적 유리한 판결을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뭐 그것만 지적하는 기사들이 조금 있고 네. 나머지 2 대법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를 하거나 평가를 해놓은 기사들은 아직 발견이 안 됐거든요. 저도 뭐 2분하고는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가지고 2분의 저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소부에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니까 예. 요게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게 판례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 뇌물 사건, 다음번 무슨 이런 비슷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법원이 이제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살펴봐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